12월 3일 계엄이 터지던 순간 국민들은 이게 실제 상황인지도 의심할 만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거짓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에 대한 탄핵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 혈압 올려주기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덕수가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 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작년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 뭐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증인을 같이 불렀다는 건 들어서 알았죠? 예.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과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네,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한 10여 분 만에 나왔고 결국 저녁 식사는 못 하셨죠? 예.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는데 용건이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격려하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12월 1일 저녁에 저녁 9시경에 김영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요. 그때가 처음 통화라고 예, 했습니까? 처음 통화했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은 나중에 이제 확인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또는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알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시 출동할 병력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증인에게도 그때 전화한 것을 보면 어떤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음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은 예. 없었습니까? 예. 김영현 장관이 처음으로 전화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전화한 것이라는 말은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화로? 서울청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칭찬이 있으셨다.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요. 피청구인이 증인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치하한다면서 증인에게 전화해서 내 뜻을 전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아니, 그런 전화라는 취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한 격려 전화로 받았는데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저도 조금 뭐 약간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한 말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탄핵도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예, 주로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 22시로 예. 네, 오늘 밤 10시. 예. 그리고 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예.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네,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앞에 예, 있었던 기억이 거고 납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시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그 부분은 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나요? 정확한 내용이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예,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A4 문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피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현 장관이 A4 문건을 건네줬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죠.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와 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위원 간담회는 뭐 지금부터 개의를 합니다. 뭐 폐회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안건을 뭐 필요하면 내기도 하겠지만 안건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의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안 거죠? 합니다. 예. 간담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거는 저는 이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그런 그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증인의 시각은 어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은 대개 그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에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또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 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뭐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하면은 뭐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상당히 뭐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